네, 안녕하십니까. 성과조사 분석팀 송경찬입니다. 제가 이렇게 직원분들 앞에서 이렇게 강의할 수준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귀엽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그 고가인공들 발사 기술료 제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2016년도에 1년 동안 기술료 제도를 담당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 이후에 전태림 연구원, 김준선 연구원이 담당을 하고 있지만, 오늘 제가 이렇게 발표하게 된 거는 제가 16년 말에 기술료 제도 가이드북이라는 간단한 조그마한 책자를 한 개 만들었는데, 그 내용이 좀 참고가 될 것 같아서 제가 발표를 맡았습니다. 네, 아이스 브레이킹 차원에서 그냥 한 가지 제가 최근에 알게 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한 세미나에 갔더니 아마존드라는 개념이 또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최근에 이제 국내에서도 그런 논란이 좀 있는 편인데, 그러니까 이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많이 이제 도산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에서도. 근데 그 이유가 이제 아마존이 이제 그동안 축적된 데이터가 효과를 발휘하면서 이제 자영업자들을 이제 망하게 하고 있다. 그래서 블룸버그에서는 아마존드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으시겠지만 이렇게 때려치고 이제 자영업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도전하시는 분들은 한번 신중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본격적으로 오늘 발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기술료 제도의 정의 및 개요, 기술료의 종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종류가 있는 게 아니고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기술료의 종류에 따라서 보고하고 납부하는 절차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정부 납부 기술료의 산출 및 감면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 그런 것들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몇 가지 팁과 예시를 사용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희가 연구 관리를 하다 보면은 이런 이제 보도 자료를 가끔씩 보게 됩니다. 이제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00억 원대 기술료를 받은 연구원이 나왔다. 밑에 이제 작은 글씨를 보시면은 개발자가 한 10명 남짓 되는데, 그분들이 보상받으신 기술료가 총 1,000억 원인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기술료를 이제 보상받으신 분이 100억 원을 받게 됐다. 이런 보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수업을 듣게 되면은 왜 이렇게 산출됐는지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근무를 하다 보면은 전화나 이제 이메일로 이렇게 기술료 관련된 질문을 받게 되는데, 이제 작은 글씨로 되어 있는 한번 살펴보시면은 굉장히 질문하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도 좀 참고가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퇴근할 무렵이 되면 가끔 기획총괄팀에서 이제 또 국회 요구 자료라고 해서 이런 질문들을 받게 되는데, 위에 질문은 좀 간단한 편이고 밑에 질문은 약간 좀 어려운 편입니다. 근데 위에 이제 간단한 질문을 보더라도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3번 질문 같은 경우에는 기술 이전 실적을 내라고 했는데, 도대체 이 기술 이전 실적이라는 게 무엇인가? 또 밑에 이제 4번 질문 같은 경우에는 기술료 수입을 내라고 되어 있는데, 정부의 납부한, 그러니까 전문기관이 받은 기술료를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은 주관연구기관이 받은 기술료를 의미하는 건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 요구에 대응할 때에도 아마 참고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질문에 잘 대응하기 위해서는 연구 현장에서 기술 이전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이렇게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실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그림을 좀 이렇게 인터넷에 찾아가지고 넣어봤는데요. 먼저 대학의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에 있는 연구자가 열심히 연구 개발을 해서 하게 되면은 연구 성과가 나오는데, 연구 성과가 나오면은 그 연구 성과를 학교 측에 발명 신고를 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 것인데요. 대학 주로 산학인력단의 기술지원 전담 조직이라고 하는 TLO에서는 그렇게 신고된 발명들을 모아서 전문가, 변리자 등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일부는 이제 특허로 이제 지재 권한을 하게 되고, 또 일부는 또 이제 특허를 내지 않는 이런 어떤 전략을 이제 세워서 시행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중에 지재권화가 된 그런 우수한 기술들에 대해서는 기술 마케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운이 좋아서 특정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기업의 경우에는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기업은 우리 재단의 과제가 선정이 되게 되면 마찬가지로 연구개발을 하게 되는데 보통 이제 기업도 기업부설연구소가 다 있어서 이제 그런 어떤 연구소에서 연구를 하게 되는데 제가 들어오기 전에 참고하실 수 있도록 이제 기업부설연구소의 숫자를 한번 찾아봤더니 2017년 기준으로 39,000 개가 있다고 합니다. 2008년도에 16,000건이 있었는데 한 10년 만에 2배 이상 이렇게 증가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여튼 그런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 개발을 하게 되면은 규정에 따라서 성과를 소유하게 됩니다. 그런 기업들이 소유한 성과를 기술 제3의 기업한테 기술 이전을 할 수도 있겠지만 대학처럼 기업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직접 사업화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직접 사업화하는 것을 기술 이전적 용어로는 직접 실시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제3의 다른 기업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제3자 실시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어떤 기술료 제도의 어떤 근거는 우리가 참고하고 있는 연구관리와 같습니다. 법이 있고 이제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각 부처의 규정이 있고 재단 같은 경우에는 과기부 처리 규정, 교육부 처리 규정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16년도에 기술료 제도를 담당을 해보니까 규정 말고도 참고할 것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도에 교과부 시절에 만든 기술료 관리연구 매뉴얼이 있었고 14년도에 미래부가 만들어지면서 전 부처의 기술료 제도를 좀 통일시키기 위해서 만든 기술료 제도 매뉴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술료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가지고 한 건 한 건 처리할 때마다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규정과 매뉴얼을 참고해야 되는 게 어려워서 제가 그 다음 그 해 말에 16년 11월에 기술료 제도 가이드북을 만든 것입니다. 기술료 제도 가이드북을 보시면은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 간단한 내용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기술료 제도의 개요부터 보고사항, 전문 납부사항에 대해서 꼭 필요한 연구관리에 있어서 꼭 필요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 기술료 제도 가이드북의 내용을 토대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기술료 제도의 정의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연구개발 성과 소유 기관이 기술 실시 계약, 또 기술료 징수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전문기관, 우리 기관에 보고하고 또 기업 등 영리법인이 성과를 직접 실시 또는 제3자에 이전했을 때 일정 금액을 전문기관을 통해 정부에 납부하는 제도라고 정의해 보았습니다. 이 말을 좀 더 도식화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기술료에는 두 가지 기술료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기술료라는 것은 그 연구 성과를 소유한 기관이 계약을 통해서 기술을 이전해준 대가로 해당 기업 등이 징수하는 기술료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연구 성과를 소유한 그런 기관들 중에서 기업에 한해서 그 기술을 직접 사용하거나 다른 기업에 이전해서 이익을 얻었을 때 일정 부분을 정부에 납부하는 그런 기술료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수기술료, 납부기술료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이해하고 규정을 들여다봐도 사실은 그 규정이 좀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참고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다음과 같은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왼쪽에 보시면은 기술료 제도는 크게 보고사항과 납부사항이 있다. 보고사항은 세 가지 보고사항이 있는데 기술 실시 계약했을 때 보고하게 되어 있고 또 계약 후에 돈이 들어왔을 때 징수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또 징수한 기술료를 사용했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납부사항은 두 가지 납부사항이 있는데 기술료를 정부에 납부할 때 어떤 기준으로 산출해서 납부하느냐에 관한 부분이 있고 또 그렇게 납부할 때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 납부사항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더 자세하게 되어 있는 처리 규정을 참고하시면 되는데 이제 예를 들면은 내가 이제 보고사항 중에서 기술 실시 계약을 접수를 받았는데 뭘 참고해야 되는지는 옆에 관련 조항을 참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술 규정이나 매뉴얼을 보시다 보면은 어려운 용어들, 평소에는 사용하지 않는 그런 용어들 많이 접하시게 되는데, 먼저 실시라는 말을 보시면 아까 뭐 직접 실시, 제3자 실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쉽게 말해서는 사용이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어로는 라이센스에 해당하는 그런 말인데, 그 규정상에는 연구개발 성과를 사용, 양도, 대여, 수출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여 기업에 대해서는 이만큼 다들 아시지만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좀 더 깊게 이해할 부분이 있습니다. 연구 성과를 실시할 목적으로 연구개발 과제에 필요한 연구개발비 일부를 부담하는 기업이 이제 참여 기업인데, 이 기업이 나중에 연구가 끝나고 나서 성과가 나왔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그 기술을 다른 기업보다 우선해서 기술 이전 받아갈 수 있는 우선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실제 그 기술을 자기 기업에 활용하겠다라고 하면은 별도의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해서 가져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추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기술력 관련된 용어로 이제 그 규정에서 몇 가지 더 이해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등에 대해서도 조금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아실 필요가 있는데, 협동연구기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의 세부과제로 되어 있을 때 그 세부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이 협동연구기관이 되는 것이고, 그럼 뭐 단위과제든 이제 뭐 세부과제, 세부과제든 그 과제 안에서 일부를 분담해서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 공동연구기관이라고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의 일부를 아예 떼가서 별도의 기관에서 연구하는 경우에 위탁연구기관이라고 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표를 정리해 봤습니다. 기본적으로 하위에 세부과제가 없는 과제가 단위과제인 것이고, 이 단위과제는 다시 말해서 아까 설명드린 협동연구기관이 없는 과제입니다. 다만 공동연구 또는 위탁 연구기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단위과제들에 해당하는 여러 개의 세부과제가 합쳐졌을 때 총괄과제가 되는 것이고, 총괄과제가 여러 개가 합쳐졌을 때 사업당 과제가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과제가 단순하지 않고 여러 가지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팁을 드리고자 합니다. 뭐냐면은 2014년도까지는 성과가 나오면은 그것은 그 많은 어떤 형태의 어떤 과제 중에서 주관연구기관 소유로 하게 되어 있었는데, 2014년도부터는 보시는 바와 같이 성과를 개발한 연구기관의 단독 소유로 한다. 그리고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에는 공동 소유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그 기술 이전 바로 앞에 나오는 이 36조가 의미하는 것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주관, 협동, 공동, 위탁 연구기관이 연구 성과 소유기관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그 기관들이 기술력 보고 및 납부에 의무가 있는 기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개념은 반드시 이해하셔야지만 이렇게 앞으로 기술력을 담당하실 때 어려움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책 내용으로 돌아가서 기술력 전문기관 보고사항 3가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또 표로 넣어놨는데요. 가운데 보시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성과 소유기관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성과 소유기관에서 소유하게 된 그 기술을 필요한 기업에 이전하게 되면은 그 1번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2번 그렇게 계약 체결한 그 내용을 저희 기관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술 실시 계약 체결 보고 1번 첫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고하실 때에는 그 이제 과학기술 처리 규정에 첨부되어 있는 보고서 양식을 작성하셔서 증빙 서류로는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셔서 공문과 함께 제출하시면은 저희 팀에서 엑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보고할 때 양식인데, 사실은 양식까지 설명드리면 너무 시간이 길어질 것 같고, 외부에서 강의할 때는 이 양식까지 설명드리게 되면 한 2시간 정도가 걸리는데 오늘 1시간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고사항인데, 계약을 하게 되면 그 계약에 따라서 기술료를 받게 되죠. 기술료를 받았을 때에도 징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재단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도 관련 서식을 이용해서 증빙서류로는 입금 등 사본을 첨부해서 공문과 함께 제출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세 번째 보고사항입니다. 그렇게 징수한 그 기술료를, 그게 뭐 주간연구기관이 징수했든 교통연구기관이 징수했든 그런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징수한 기술료를 정부에서 몇 가지 가이드를 줘서 그렇게 사용하도록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게 사용하고 나서 그 결과를 또 전문기관에 보고를 하면은 우리 전문기관에서는 그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모든 보고사항을 정리해서 부처에 보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약간 좀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징수한 기술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제 표로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요. 왼쪽에 보시면은 비영리기관, 대학이나 정부 출연연에 해당하는 비영리기관이 징수한 기술을 사용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사용을 해야만 합니다. 정부 출연금 지분의 5% 이상을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 유지에 사용해야 되고, 50% 이상은 아까 이제 사례로 든 것처럼 참여연구원들, 그 기술을 개발하고 과제에 참여한 참여연구원들한테 보상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아까 그 1,000억 원 보상이 됐다고 하면은 실제 그 기술 이전이라는 것은 2,000억 이상의 그런 대형 기술 이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정부 출연금 지분의 10% 이상을 기술 이전을 하거나 사업화가 필요한 경비, 기술 이전 사업화 경비에 써야 되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연구개발에 재투자한다거나 등의 경비로 사용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기업에 해당하는 영리기관은 굉장히 심플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기관에 납부만 하면 됩니다. 그 납부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재투자 등으로 알아서 쓰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납부할 때 중소기업은 정부 출연금의 10%, 중견기업은 정부 출연금의 20%, 대기업은 정부 출연금의 40%를 내야 되는데, 이게 중요한 것이 영리기업은 기준이 정부 출연금인데, 왼쪽에 보시면은 비영리기관은 정부 출연금 지분이 기준이거든요. 여기에서도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아래 보시면은 정부 출연금 지분 개념인데, 정부 출연금 지분이라는 것은 정부 출연금 나누기 총연구비입니다. 총연구비는 정부 출연금 더하기 각종 대응 자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통 대학이나 기업, 지자체 등에서 이렇게 대응 자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연구비 분의 정부 출연금이 정부 출연금 지분이다 라는 걸 이해하고, 다음 예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사례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주관기관이 A대학이고, 정부 출연금, 저희 이제 재단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거죠. 그리고 이제 기관 부담금은 대학이 이제 5천만 원을 냈다. 그러면은 총 연구비는 1억 5천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받은 기술료가 100만 원이다. 그러면은 이 100만 원의 기술료를 어떻게 써야 되느냐? 밑에 보시면은 규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는 지식재산권, 50%는 보상, 또 10%는 사업화 경비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 출연금 지분이기 때문에 괄호 안에 보시면은 100만 원 곱하기 정부 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1억 나누기 1억 5천 해서 곱하기 5% 지식재산권 5%를 곱하게 되면은 3만 원 이상만 지재권에 이제 쓰면 됩니다. 또 100만 원 받은 것 중에서 그런 식으로 해서 33만 원 이상을 참여연구원한테 보상을 하고, 또 6만 원 이상을 기술사업화 경비에 쓰고 난 다음에 나머지 경비에 대해서는 알아서 쓰면 된다는 것입니다. 네, 다음에 이제 비영리기관이 아니고 영리기관입니다. 영리기관은 말씀드린 것처럼 좀 심플합니다. 주관기관이 A라는 중견기업입니다. 중견기업이고 정부 출연금을 1억 원을 받았는데 기업에서 5천만 원을 대응을 했다.
그러면 총 연구 1억 5천이지만 기본적으로 영리기관이 정부에 납부할 때에는 정부 출연금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출연금의 20%에 해당하는 1억 원에 20%에 해당하는 2천만 원만 정부에 내고 나머지 8천만 원은 이렇게 쓰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제 여기에서부터 이제 어려움을 하시는 영리기관의 기술료 정부 납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술료를 정부에 납부하는 그 대상은 대학 출연료 받은 비영리기관 대상이 아니고 영리기관에 한해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기업이 연구개발 과제를 통해서 획득한 연구 성과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직접 사용하거나 제3의 기업한테 이전하는 경우입니다. 직접 실시할 때, 제3의 기업에 이전할 때 납부 산출 기준은 같습니다. 정부 출연금의 10, 20, 40을 곱해서 산출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네, 실제 그 납부 절차, 산출이나 납부 절차를 보시면은 왼쪽에 성과 소유기관이 주간연구기관도 될 수 있고 협동연구기관도 될 수가 있는데 그런 성과 소유기관이 기술료 납부 계획서라는 걸 제출하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산출 기준에 따라서 얼마의 어떤 기술료를 내야 되는데 그 기술료를 언제까지 어떻게 내겠다라는 기술료 납부 계획서를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술료 납부 계획서를 제출한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정부 납부 기술료 납부 계획서를 제출한 시점으로부터 3년 또 필요한 경우에 2년 연장해서 5년까지 분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유가 되는 기업에서는 일시납을 할 테고 여유가 안 되는 기업에서는 이제 5년 이내에서 분납을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것도 한번 예시를 통해서 이해해 보겠습니다. 중소기업이 과제 종료 후에 성과를 직접 사용하는 경우, 직접 실시에 해당하는 경우인데 이 과제 연구비는 정부 출연금 10억, 유관부담금 5억입니다. 이 경우에 정부에 납부해야 되는 기술료는 10억 원, 정부 출연금의 중소기업 요율 10%를 곱해서 1억 원을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정부 출연금 10억 지원받아서 1억 납부하는 것은 크게 부담은 안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3자 실시 부분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들이 직접 사용하지 않고 기업이지만 더 필요한 기업을 찾아서 제3의 기업한테 이전하는 경우입니다. 가운데 성과 소유기관이 그 필요로 하는 제3의 기업한테 이전을 하게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약 체결 후에 보고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기술료를 징수한 다음에 또 보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것도 예시를 통해서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영리기관 정보납부 기술료 산출 예시인데 중소기업이 성과를 제3의 기업에 이전하는 경우, 제3자 실시에 해당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A과제의 총 연구비가 정부 출연금이 10억, 재단으로부터 10억을 받았고 그 기업에서 5억 원을 대응을 해서 15억 원의 연구를 했는데 이거를 자기들이 쓰지 않고 제3의 기업한테 이전을 했더니 1,000만 원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오른쪽 현재의 기준으로는 문구 그대로를 규정에 있는 문구 그대로를 적용해서 기술료를 산출해 보면은 10억 원 정부 출연금의 요율을 곱해서 1억 원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료를 1,000만 원을 받았는데 그거로 인해서 1억 원의 정부 납부 기술료가 발생한다는 건 모순이죠. 그래서 실제로는 저희 팀에서는 유권 해석을 통해서 그 1,000만 원 기술료 받은 그 1,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납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애써 제3의 기업한테 기술 이전을 했는데 그 돈을 다 정부에 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부당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예전에는 그 정부 납부 기술 산출을 할 때 정부 출연금 기준이 아니었고 정부 출연금 지분이 기준이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은 정부 납부 기술료가 같은 경우에 1,000만 원이었는데
정부 출연금 지분 개념을 하게 되면은 10억 원 나누기 15억 원을 해서 0.66을 곱하고 중소기업 요율 0.1을 곱하게 되면은 66만 원을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 기준으로는 66만 원인데 지금 기준으로는 1억 원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1,000만 원 받아서 66만 원 내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보이는데 그렇게 된 데에는 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규정을 보시게 되면은 39조에 따라서 이제 영리법인이 제3자로부터 징수한 기술을 다음 격포에 따라서 사용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실제 격포에 가보게 되면은 38조 1항 격포의 금액에 따라서 정부기가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8조 1항이라는 것이 위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정부 출연금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39조 아래에 정부 출연금 지분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얼마, 중견기업 얼마, 대기업 얼마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규정을 개정하면서 위에 있는 것을 인용하게 하면서 사실 이런 좀 불합리한 부분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계부에 이제 유권 해석을 요청을 했더니 그냥 있는 대로 하라라는 답변을 받아서 지금은 그렇게 불합리하지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향후에는 이게 좀 이렇게 기회가 되면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는 정부 납부를 하실 때 딱 그 비율을 곱해서 금액이 정해지는 정액기술료 산정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금부터는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실제 그 기술을 이용해서 사업화가 되고 매출액이 발생했을 때 매출액을 기준으로 요율을 정해서 이제 적용을 하는 경상기술료 산정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기술료는 기본적으로 정부납부기술료이기 때문에 영리기관이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산정할 때에는 착수기본료와 경상기술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착수기술료는 말씀드린 기술료 납부 계획서 제출 30일 이내에 이제 일시납으로 그 비율을 곱해서 납부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본 기술료에 해당하는 경상기술료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5년간 납부를 해야 됩니다. 매년 이제 매출액이 이제 발생된 것을 정리를 해서 그 다음 연도 초에 매출액이 얼마가 나왔는지를 보고하고 거기에 따라서 요율을 곱해서 경상기술료를 산정해서 정부에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양식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력 감면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합리적이든 불합리하든 그렇게 해서 이제 정부 납부 기술료가 산출이 되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 기술료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몇 가지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연구개발 성과 소유기관 또는 전문기관의 신청에 따라서 부처 승인 후에 기술료의 일부 감면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신청서를 작성해서 연구 결과 우리 과제 끝나고 나서 제출하는 연구 결과 보고서 등을 이제 제출하면서 신청서를 제출하면은 저희 기관이 검토를 먼저 하고 전문가들을 필요하면은 전문가, 회계사 또 그 평가에 최종평가 참여하셨던 연구자 이런 분들의 도움을 얻어서 제가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부처에 의견을 드리면은 부처에서 승인을 해주고 실제 기술료를 감면 받으실 수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규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제 기준 몇 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업무를 해보면은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1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 성과의 일부만이 사업화된 경우 이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감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연구개발 성과로 나온 기술이 어떤 제품을 만드는데 한 20% 정도 기여를 했다라고 하면은 나머지 80%에 대해서는 기여가 없기 때문에 그 80%에 대해서는 감면을 해준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2018년 5월 16일 날 가계부 처리 규정이 다시 한번 개정이 되면서 기술료 감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더 늘어났습니다. 근데 이게 일자리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인 것 같은데 문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조항을 만든 공무원이 기술료 제도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내용을 보시면은 그 1항에 연구개발 성과를 직접 실시하고자 등등 해서 12월 31일 이전에 기술 실시 계약을 체결하는 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실시한다는 이야기는 제3의 기업하고 계약 체결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직접 실시하고자 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모순인 것이죠. 근데 이제 이거를 기술 실시 계약을 체결하는 이라고 이제 그 부분을 기술료 납부 계획서를 제출하는 이라고 해서 적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중소 중견 기업에 한해서 이제 기술료 납부 계획서 제출 6개월 이전에 청년 그런 어떤 분들을 채용한 경우에 2년 동안 정부 납부 기술료를 유예할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상기술료 형태로 낼 경우에는 5년 동안 미뤄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 항을 보시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청년을 신규 채용을 하고 2년 이상 유지한 경우에는 그 직원한테 월급을 준 그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에서 감면을 실제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감면 신규 규정이 되겠습니다. 근데 워낙 복잡하기도 하고 아직은 홍보가 안 돼서 그런지 아직은 이런 사례가 없었는데 앞으로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눈치를 채셨겠지만 이거는 저희가 이제 그 기업을 찾아다니면서 그분들이 사업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니터링할 수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부 납부 기술을 내달라고 이제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 기업에서 우리한테 스스로 먼저 이제 보고하지 않는 이상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팀 나름대로는 이제 처리 규정 45조에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 2년 이상 참여 제한을 할 수 있다라는 이런 규정을 들어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모든 과제한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합리한 기준에 의해 가지고 과다 기술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100% 내야 되는 기업들이 다 신고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처음에 이제 말씀드린 이제 이메일로 받은 질문 제가 이제 캡처해 온 건데 원래 시간이 좀 이렇게 안 되면은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좀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이 질문을 같이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글씨가 너무 작은데 제가 좀 읽어드리면은 어떤 기업에 계신 과장님이신데 기술료 납부 관련하여 아래 사항에 대해 문의하고자 합니다. 2017년 과제 중에 당초 카이스트로 선정되었다가 협약 변경을 통해 당사로 이관된 과제가 있습니다. 1. 위의 경우에는 1차 년도 기업 부담금은 없었는데 향후 기술료 납부 대상인가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부 납부 기술료는 그 기업이 지원을 받은 정부 기술료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1번의 답은 1차 년도는 직접 지원받은 부분이 없기 때문에 기술료를 안 내도 된다. 가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만약 기술료를 납부할 경우 정부 출연금 기준은 저희 기관에 이관하는 금액만 해당되는 것인지요? 마찬가지로 기술료 관련된 양식 뒤에 보면은 작성 방법이 있는데 거기에 실제로 지원받은 금액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산을 받아서 토해내 반납한 금액에 대해서는 정부 기술료 납부 금액을 산출할 때 정부 기술료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고 하면은 이번 사항에 대해서는 실제로 지원받은 금액에 대해서만 정부 납부 기술료를 산출하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3번 해당 과제의 총 연구 기간이 3년인데 추후 기술료 납부 시에는 3년의 전체 연구비에 대해 기술료를 납부하게 되는 것인지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1차는 3년짜리 과제지만 1차 년도에는 카이스트에서 수행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2차년도, 3차년도에 직접 지원받은 그 정부 출연금에 대해서만 산출을 해서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2번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총괄 과제 주관기관이 경북대입니다. 에 대해 기업 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 추후 기술 이전 계약 등을 할 경우에만 기술료 납부 의무가 있는 것인지요. 네, 이 부분은 조금 더 정보가 필요하긴 한데 참여 기업의 개념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이 기업이 경북대학교가 주관하는 그런 과제에 참여 기업으로 들어갔는데 실제 그 기술을 사용할 때에는 실제 그 기술을 사용하고 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정부 납부 기술료가 발생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때는 이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술을 가져가는 게 아니고 별도의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해서 경북대한테 기술료를 내고 받아오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직접 정부에 납부해야 되는 그런 기술료는 없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기술료 제도에 대해서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예시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는 질문을 되게 환영하는 편이기 때문에 질문 많이 해주시면은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